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킴버릿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웠어요. 황흥왕 중류 지역에서 중국 최초의 문헌상 최초의 왕조가 등장하였으니 그게 바로 하왕조였다. 그리고 하왕조 이후에 마찬가지로 황흥왕 중류 지역에서 기원전 1600년경 상왕조가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왕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상왕조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점을 쳐서 결정하였는데 그 흔적을 갑골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정치 형태를 신정정치 또는 제정일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후에 상왕조는 기원전 11세기경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주왕조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왕의 지배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정정치, 제정일치도 아직까지는 왕의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나타난 정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왕조는 다스려야 될 땅은 넓은데 왕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무엇을 실시했어요? 혈연적 봉건제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그죠? 주나라 왕은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제후를 파견해서 그 땅을 대신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제후가 왕에게 반란을 하고 일으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왕은 믿을 수 있는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 봉건제를 혈연적 봉건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됨에 따라 대를 거듭하면서 혈연 관계가 약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점차 제후의 충성심은 낮아지고 그들의 자립성은 커지면서 제후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마치 독립된 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이 주나라가 이제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는 중국 최초의 분열의 시대,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밑줄 칠게요. 주의 동천입니다. 자, 동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동천. 자, 우리 한자로 수도를 옮기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나요? 천도라고 하죠. 그죠? 자, 이 천자는 바로 그 천도할 때 천자예요. 동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수도를 옮겼어요. 어디로?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것을 주의 동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수도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냐? 자, 알다시피 우리는 주나라 역시 황허 중류에서 발생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주나라의 수도는 여기쯤에 있는 호경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견룡족이라고 하는 이민족, 유목민족이었을 거예요. 흉노의 조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견룡족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수도 호경이 무너지고요,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도를 호경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낙읍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 사건을 주의 동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도가 호경이었을 때의 주나라를 동주, 그래서 동주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도가 나급이었을 때의 시대를 서쪽의 주나라다라고 해서 서주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배울 이 춘추전국시대는 바로 이 서주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나라가 왜 수도를 갑자기 동쪽으로 옮겼느냐, 견룡족이 왜 쳐들어왔느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뭐 이거는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굳이 필기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이 동주시대의 마지막 주나라 왕이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유왕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포사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자, 이 포사라는 여자는 예쁘기는 되게 예뻤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냐면요. 되게 시크했어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전혀 웃지 않는 여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포사를 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를 여러 방면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요, 봉화에 불을 붙여요. 봉화.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뭐 봉화에 불을 붙여라 뭐 이런 거 사극 보면 나오잖아, 그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이런 통신 수단이 없던 옛날에는요, 불과 연기를 피워서, 그죠? 멀리서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봉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멀리서 이제 불이 나는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아, 나라에 뭔 일이 생겼구나라고 아는 게 바로 봉화라는 것이잖아요. 자, 주나라 왕은 왜 봉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봉건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왕은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죠? 그 대가로 제후는 왕에게 어떤 의무를 가졌었나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조공의 의무가 있었고, 또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주나라의 왕이 봉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왕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해서 봉화를 올리면 제후들이 군대를 끌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 왕이 이 포사를 웃기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봉화에다가 불을 붙인 겁니다. 제후들은 난리가 났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군대를 끌고 서둘러서 호경으로 달려왔어요. 자, 그래서 전하 무슨 일입니까 하고서 우다닥 들어왔는데 적은 없고 매우 평화로운 유왕과 포사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왕이 미안하다, 실수로 봉화에 불이 붙었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껏 군대를 이끌고 온 제후들의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벙쪄 있자 포사가 그제서야 그 모습을 보고 피식하고 웃었대요. 그러면서 유왕은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후들은 뭐야, 고작 여자 한 명 웃기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킨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이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봉화 때문에 막 달려왔는데 사실은 전혀 전쟁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후들은 열받아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사라고 하는 여자가요, 첩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왕에게는 정식 부인이 있었고 그 정식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유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왕이 포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 포사의 아들을 내 뒤에 왕이 되어라라고 태자에 임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부인도 쫓아내고요. 그 아들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왕의 정부인 신씨 부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이제 유왕의 정부인의 아버지, 나름 이렇게 이제 주나라에서 꽤 힘있는 귀족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 아버지가 자기 딸과 손자가 어이없이 쫓겨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인의 아버지가 견룡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을 끌어들여서 유왕을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왕은 적이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이제 나라가 진짜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봉화불을 올렸어요. 왕이 위험에 처했다, 제후들 도와주러 와줘라고 봉화를 올렸는데 제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아까 지난번에 고작 여자를 웃기려고 자기들을 개고생시켰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유왕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이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주나라는 수도를 나급으로 옮겨야만 했으니 이 사건이 바로 주의 동천이다라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유왕과 포사의 아들 죽었다고 하고요. 포사는 뭐 견룡족에게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죠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나라가 망할 때마다, 큰 위기가 처할 때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상에서 주로 넘어갈 때 달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여자가 등장한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대단 역사가 남성 중심적으로 쓰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달기라든지 이 포사 같은 이런 여자를 가지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국지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기울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등장하는 예쁜 여자를 경국지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니까요, 그죠? 이런 거 알아두면 나쁠 거 없죠, 그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뭐냐, 이 수도가 한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적의 침입에 의해서 수도가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나라 왕실이 통치하는 영역, 주나라 왕실의 힘은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밑줄 칩시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주나라의 직접 통치 영역이 축소되었어요. 당연하죠. 주나라 왕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으니까, 그지? 그러면서 주나라 왕이 다스리는 땅이 제후들이 다스리는 땅보다 작거나 그와 유사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혈연적 공건제의 혈연관계가 약화되면서 주나라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제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나라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나라 왕이 그래도 제후보다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동천 사건을 겪으면서 주나라 왕의 힘이 이제는 제후국들보다 더 약해지게 되자 제후들은 혈연적으로나 힘의 논리로나 더 이상 주나라 왕실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동천은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밑줄 칩시다. 주나라 왕실이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제후국들이 왕의 명령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국가들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하였으니 이 사건이 바로 춘추 시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 시대를 기록한 역사책 이름에서 따왔어요. 춘추시대는 춘추라는 역사책에서 이름을 딴 거고요. 전국시대는 전국책이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이름을 따서 그 시대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먼저 춘추시대 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춘추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력이 강한 다섯 제후가 등장합니다. 밑줄 칠게요. 이를 가지고 춘추 5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교재 5페이지에 보면 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페이지 하고 있어요. 5페이지에 넘기시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진제, 초, 오, 월 이렇게 5개의 나라를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제후국들이 이제 독립국들처럼 됐는데 당연히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인구가 많고 땅이 넓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나라 왕실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주나라 왕실이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해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힘이 강한 다섯 나라가 등장을 해서 그들이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이 중국의 질서를 주도하였으니 이때가 바로 춘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 춘추 5패들은요 다른 제후들과 무엇을 맺었느냐? 맹약을 맺었어요. 맹약 동맹을 약속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맹약을 맺고 밑줄 칩시다. 무력한 주나라 왕실 대신에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주나라가 이제 힘이 약해진 이후에 여기 수많은 이제 제후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에서 강한 제후국들도 있고 약한 제후국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약한 제후국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보호자가 필요해요. 힘이 약하니까 변민족 같은 다른 유목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줄 강한 동맹 상대, 또 다른 제후국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땅을 지켜줄 강한 제후국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힘이 강한 춘추 5패 같은 강한 제후국들의 경우에는요, 자기와는 다른 춘추 5패 같은 다른 강한 제후국들, 다른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보다 많은 동맹국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춘추 5패들은 누가 더 많은 제후국들을 자기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냐를 놓고 경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물론 이 춘추 5패가 한꺼번에 다 등장한 건 아니고요. 시대별로, 시기별로 잘 나가는 나라 전성기가 따로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힘이 강한 제후는 다른 제후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동맹국들을 필요로 했고 힘이 약한 제후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강한 동맹국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맹약이라고 하는 동맹을 약속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예전에 주나라 왕실이 힘이 강했을 때는요,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주거나 다른 제국들이 또 다른 제국을 공격하는 일들은 주나라 왕실이 막아주고 있었어. 그래서 주나라 왕실이 이 나라의 질서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 동천 사건을 겪으면서 주나라 왕실이 더 이상 제국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힘이 강한 제국들이 그 주나라 왕실이 했던 역할을 대신했었다. 그게 바로 춘추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것이 춘추시대의 모습이고요.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나라 왕실이 힘이 약해지기는 했어도 왕실의 권위 정도는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이 춘추 오패 같은 하도 많이 하니까 쓰자. 춘추 오패, 진제초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다른 제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제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긴 했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거는 다 주나라 왕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주나라 왕실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명분은 왕실을 내세우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은 힘은 없어도 아직까지 그 권위는 살아있던 시기가 춘추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국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잠깐 딴 얘기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나라 월나라 여기 있었던 나라요. 오나라하고 월나라 이게 이제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두 나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와 관련된 사자성어들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 오월동주.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오나라 월나라 워낙 전쟁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나라 사람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탄 겁니다. 그런데 너 월나라 사람이군, 너 오나라 사람이군 해서 서로 싸우려고 했는데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오나라 월나라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배에 스며드는 물을 퍼내가지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월동주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을 같이 합하는 상황을 가지고 오월동주라고 해요. 재밌죠, 그죠?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뭐 또 유명한 걸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와신상간. 이것도 춘추시대 때 오나라하고 월나라 때 나왔던 사자성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얘기가 긴데 이거 설명하고 넘어갈까 잘 모르겠네요. 수업 시간 같았으면 그냥 했을 텐데 뭐 어쨌든 할게요. 자, 봅시다.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자, 월나라 왕으로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나라 왕으로 저 누구냐? 함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둘이 붙었는데요. 구천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함녀가 패배를 하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나라 전쟁에서 월나라가 먼저 이겼어요. 구천이 먼저 1승을 올렸는데요. 자, 이때 오나라와 함녀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 부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내가 죽어도 절대로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이 부차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복수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부차는 오자서라는 신하와 백비라고 하는 두 명의 이제 유능한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특히 이 부차의 경우에는요, 내가 몸이 편하면 적에 대한 어떤 분노, 적에 대한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침대 치우고요. 침대 대신에 뾰족뾰족한 그 땔감들, 나무 땔감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잠을 잤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울 와자에 땔감나무 신자입니다. 땔감나무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와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했던 것이죠.
자, 한편 이 월왕 부천의 경우에는요 승리에 들떠서 오나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월왕 부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오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말렸어요. 아직 이르다. 실패할 수도 있다. 좀 조심하게 천천히 하자라고 했는데 자만에 빠진 부천이 자신 있게 오나라를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부차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부차는 구천에게 복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죠. 자, 이 구천과 부차의 전쟁에서 패한 구천은 도망가다가 일단은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부차에게 항복을 하고요. 부차의 경우에는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었으나 그냥 당장 죽여버리면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가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천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천과 월나라의 신하들 그리고 구천의 부인 이런 사람을 싹 다 잡아가지고 인질로 오나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월왕 구천은 오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함려 무덤 옆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지어주고 거기다 살게 하고요. 항상 죄수복을 입게 했고요. 또 말을 기르는 역할을 말 먹이주는 일을 부차는 구천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차가 말을 타려고 하면은 말을 타려고 하면은 구천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말을 타기 편하게 발 받침을 하고요. 그러면은 부차는 그 엎드려 있는 구천의 등을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타는 등 이런 어떤 아주 굴욕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한편 구천의 경우에는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인질 생활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든지 다시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 부차에게 있어서 유명한 두 명의 신하 가운데 특히 백비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백비한테 뇌물을 먹이면서 나를 다시 월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차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또 이 구천이 서시라고 하는 미녀를 또 부차에게 바치기도 해요. 또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서씨의 별명은 침어였다고 해요. 침어, 물고기가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빨래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천에게 스카우트가 돼서 부차에게 바쳐진 여자인데요. 냇가에서 빨래를 할 때 물고기가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멍하고 바라보다가 헤엄치는 걸 잊어서 물에 가라앉았다고 해서 침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뭐 아무튼 이 얘기 이렇게 길게 하게 아닌데. 자,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여자도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해가지고 2년 만에 구천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인질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월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월나라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복수의 칼을 가르쳤죠, 그죠? 자, 이번 구천의 경우에는요 항상 자기 방에다가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것을 핥았답니다. 그래서 쓸개를 핥다라고 해서 상담이에요. 왜 쓸개를 핥았을까? 그렇죠.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자꾸 또 복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쓸개, 핥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생선회에 나오면 생선 쓸개 먹으면 엄청 쓰거든요. 정말 몇 번의 입을 해보내도 쓸 만큼, 고통스러울 만큼 쓴 게 쓸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쓸개를 핥으면서 이 부차에 대한 복수심을 계속해서 이제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부처는 복수를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살면서 백비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먹이고요. 부차한테도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면서 복수심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자서라는 충신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얘가 있으면 복수에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부천의 경우에는 백비하고 오자서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오자서는 죽게 만들죠. 사형을 당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오자서가 죽자 2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인질 생활을 끝낸 지 20년 뒤에 20년 만에 월왕 부천이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 부차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차의 경우에는 월왕 부천에게 이겼던 그 승리의 자만심 때문에 와신했던 과거를 잊고 자만하게 있다가 월왕 부천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구천은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은 과거 얘가 자기를 살려줬던 거를 생각을 해서 부차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데요. 부차는 자기가 이 와신했던 기억을 잊고
자만하게 있다가 춘신도 죽여버리고 간신의 말만 듣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최종 승자는 부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춘추 시대 때 있었던 월나라하고 오나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와신상담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자신의 굴욕적인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자신이 다시 복수할 날을 꿈꾸며 계속 스스로를 당금질하는 것을 가지고 와신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아시아사 시간은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시간이니까 이런 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녹화 시간 되게 길어지겠는데 이거. 자, 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전국 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하고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403년 춘추 시대의 제후국 중에 하나였던 밑줄 칩시다. 진나라가 대부 가문에 의해서 한위조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복권제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왕 아래에 경과 대부가 있었고, 그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뭐 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미안해요. 왕 아래 제후가 있었고, 제후 아래 경대부가 있었고, 그 아래 이제 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후국이었던 진나라가 이 대부 가문들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진나라의 대부 가문이었던 세 개의 대부 가문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제후를 죽이고 그 진나라의 땅을 자기들이 셋으로 나눠 먹어서 각각 한위조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모르면 나중에 학교 나와서 다시 물어보세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요, 춘추 시대 때에는 왕과 제후 사이의 봉건적인 질서가 사라졌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서 무엇마저도 제후하고 경대부 사이의 봉건적인 질서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건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진나라가 대부 가문에 의해서 셋으로 나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각각의 제후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각각의 제후들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까 춘추 시대는 어떻다 그랬어요? 춘추 시대 때에는 주나라 왕이 힘이 없지만 그래서 춘추 오패라고 하는 제후들이 전국을 주도하긴 했지만 겉으로는 왕을 모신다라고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때가 춘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국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나라 왕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힘도 없는 왕, 이제는 의미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봉건질서가 주나라가 세워질 때 만들었던 혈연적 봉건제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냐? 질서가 사라졌으니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겠죠, 그죠? 밑줄 칩시다.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극상이 뭐예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죽이고 그 자리 차지하는 게 하극상이잖아요, 그죠? 봉건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는 힘이 없는 자는 비록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힘이 강한 아랫사람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 자리를 뺏겨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 땅과 그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전국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전쟁이 더욱더 격해지게 되는데요. 자, 한 가지 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띵 하고 나타난 건 아닌데 조금씩 변하게 한 건데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가게 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요. 철제, 농기구나 무기를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무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청동기의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기 때문에 만들기 쉬워서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청동의 경우에는요, 매장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청동기는 모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배층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춘추 시대 때 전쟁을 보면은요, 이 청동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춘추 시대 때는 거의 귀족들만, 사계층들 정도만 전쟁에 나서던 게 춘추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철기는요, 훨씬 만들기 어렵긴 하지만 매장량이 많아요. 그래서 철기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전쟁에 동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의 규모가 훨씬 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전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갑옷도 만들고 군대 먹일 식량도 계속해서 생산을 낼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해서 식량이 충분해야지 전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느냐?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철로, 무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만들어요? 농기구도 만들어요. 예전엔 돌이나 나무로 삽질하던 거, 이제는 철삽 있으면 한 번만 파도 됩니다. 훨씬 더 농사를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무엇도 농사에 사용하게 되었나요? 소를 농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소를 전쟁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농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같은 물자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면전이 된 겁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백성의 수와 그리고 경제력을 다 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붙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전쟁이 격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춘추 시대 때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잘 나가는 나라 5개가 있었다. 춘추 시대 때는, 그러니까 춘추 5패라고 해서 나라 5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강한 제국가 5개만 있었다라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전국 시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한 나라들 전부 다 죄가 사라지게 되고요. 몇 개의 나라만 남게 되느냐? 7개의 강한 나라들만 남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무엇이냐? 전국 시대를 주도했던 전국 7웅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전국 7웅은요,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뭘 빼먹었지? 제나라 빼먹었네. 이렇게 7개의 나라를 전국 7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춘추 시대 때는 수십 개의 제국들 중에 강한 나라가 5개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춘추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나라는 7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전국 7웅은요, 이 전쟁이 격화된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뭔가 앞서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밑줄칠게요.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군주권을 왜 강화하느냐?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기려면요, 왕의 명령하에 국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아가서 하극상을 막으려면 군주가 힘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군주권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기려면은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부국 강병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전국 7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부국 강병과 군주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슬슬 끊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녹화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죠. 그죠? 네, 뭐 그냥 갈게요. 어차피 우리 원래 이제 평소 등교 계약에서는 50분짜리 수업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너무 30분짜리 녹화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시간이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튼 갑시다. 자, 봅시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밑줄 칠게요. 제자 백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뭐 이런 사람도 들어봤죠. 그죠? 그 뒤에 나오는 자자가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백가는 그를 따르는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 백가라고 하는 것은요,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상가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춘추 전국시대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분열과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어떤 혼란의 시대를 잠재우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저마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제자 백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상가들만 꼽아보자면은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뭐 이런 거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들의 대표적인 사상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요. 유가는요, 밑주십시다. 유가의 경우에는 효와 충을 통한 질서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면 하극상과 같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없어지고 세상의 질서가 다시 바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가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효와 충을 통한 질서의 회복, 이게 유가의 사상인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다. 세상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가는요, 뭐 순자 같은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성악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벌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법을 잘 지키고 인간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법가 사상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통제하고 세상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으로,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그들을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 질서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가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가는요, 무의자연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가 좋다. 영어로는 let it go 아니고 let it be죠. 있는 그대로 놔두어라.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한들 걔가 공부를 하겠느냐?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걔가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인간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자연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자꾸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도가 사상이죠. 장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상입니다. 자, 묵가 같은 경우는요,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묵자의 사상이고요. 이 사람은 유가 사상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유가 사상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차별 있는 사랑이라는 거야. 효,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사랑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묵가는 겸애를 주장합니다. 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금에 대한 충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임금도 백성과 신하를 사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 없이 이 세상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묵가의 사상이고요.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까지 간 사상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각국의 군주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았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그렇죠. 도가는 묵가 같은 경우는 듣기에는 참 좋지만 그것을 현실 제도 속에서, 사회 정치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철학적인 영역이지 이거는 법과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가나 법가 사상이 주로 이 각국의 군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또 유가 사상가나 법가 사상가들을 각국의 군주들은 많이들 신하로 뽑아서 자기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의 책임자로 많이들 맡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전국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무엇이 중시되느냐? 예전에는 얘가 어떤 신분이었느냐, 얘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신분이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했는데요. 전국 시대는 약육 강식의 시대,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신분이 낮더라도 출신 성분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등용을 중시하는 이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자 백가들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제자 백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다 싶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서 그 인물을 개혁가로 삼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국 칠흥들은 적극적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고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뤄낸 나라가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자, 이 진나라는요, 아까 한위조로 나뉜 그 진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진나라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이 마르네. 자, 진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 진나라는 어떤 제자백가의 사상을 수용을 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가 사상이었습니다. 왜냐? 이 법가 사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말 듣게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법으로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은 당장은 일단은 맞기 싫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좀 후진국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법가 사상을 받아들였고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혁을 실시해 나갔던 것이에요. 자,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진나라의 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법가 사상가들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주십시다. 상암이라든지 이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의 개혁을 주도했던 법가 사상가들이에요. 진나라의 개혁을 주도했던 법가사상가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개혁을 통해서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엄격한 법 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저기 또 내주실게요. 문서의 사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문서로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일을 훨씬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자, 진나라의 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자, 밑에 선생님이 예를 넣어놨죠. 진나라의 이 법질서의 원칙은요, 신상필벌이에요. 신상필벌. 잘한 일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못한 일은 반드시 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공을 세우면은 신분을 상승시켜 주기도 하고요. 목을 몇 개 잘라가지고 오면은 집을 내려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땅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상의 부분인 것이죠. 자, 필벌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50조는 뭐냐면요. 진나라는 집을 5집 혹은 10집 이렇게 묶어서 조를 만들었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겠습니다. 그래서 5집씩 10집씩 묶어있는 이 조에서 만약에 어떤 집에서 뭔가 하나 법을 어긴 사례가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5집, 10집을 한꺼번에 다 같이 처벌을 합니다. 이거는 니네가 쟤네가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5집 혹은 10집을 한꺼번에 다 같이 처벌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5집, 10집은 다른 집들이, 이웃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5집이 다 같이 짜고서 뭔가 서로를 숨겨줄 수 있지도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웃집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써있죠? 요참이라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걸 더 엄격하게 처벌해서 허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엄격한 형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진나라의 법질서를 따르게 되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공적인 법가적 개혁을 통해서 밑줄칠게요. 기원전 221년 힘이 강력해진 진나라가 다른 전국 칠흥들을 제끼고 제낀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다른 전국 칠흥들을 제압을 하고 결국 중국의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진나라의 왕이었던 영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나중에 나는 중국 통일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왕도
달성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던 사람이니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진나라의 황제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서 진시 황제라고 부르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 내용이 좀 많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도 했네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발표 수업이었어요. 준비해가지고 대학교 때 이 부분 진나라의 법가적 개혁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나라들도 다 부국 강경과 그리고 군주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했을 것이고 진나라가 법가적 개혁을 잘하는 걸 보고서 다른 나라들도 법가적 개혁을 하려고 했을 텐데 왜 얘네만 잘 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자, 우리가 아까 진나라의 개혁을 주도했었던 사람 상암 이사 같은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상암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기원전 338년에 죽은 사람이고요.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08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같은 경우에는 시황제와 함께 중국의 통일을 함께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진나라의 법가적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한 14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진나라의 법가적 개혁. 우리는 지금 5분 만에 배웠지만 사실은 100년 넘게 오래 걸렸던 상당한 작업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법가적 개혁은 엄격한 통제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 안 들을 때 아주 세게 때려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이런 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하면서 막 때리면은 지금 당장 맞기 싫어서 어떻게 공부할 척이라도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씨 당신이 뭔데 나한테 공부를 자꾸 매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뭘 해요? 반항을 하잖아요. 그죠? 이 법가적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을 때려잡으면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서워서 말을 잘 들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반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진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후진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나라는 힘 있는 귀족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였어.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힘 있는 귀족 세력들이 꽤 많은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법가적 개혁을 몇 번이고 시도합니다만은 그때마다 강한 귀족이나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뒤쳐져 있었던 진나라가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진나라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법가적 개혁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말을 잘 들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그게 반발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도요, 바로 그러한 법가적 개혁의 한계 때문에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5분 정도 걸렸네요. 시간 50분 안에 할 수 있는 수업이었어, 그지?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이 5월 4일이고 이따가 4시에 교육부에서 등교계획을 언제 할지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공개 안 하고 학교에 나와서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한다면 더 좋기도 하겠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교실이든 온라인에서는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